젖산 과정과 유산소 과정이 주 에너지 시스템인 이제 부분을 보시면 시간 나오죠. 90초에서 180초. 해당 운동 종목으로는 800m 달리기, 1500m 달리기 이러한 것들, 체조에서의 마루 운동, 그죠? 200m 수영, 400m 수영,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격투 종목들 있죠. 복싱, 유도, 태권도, 레슬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젖산 과정과 유산소 과정이 같이 버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180초 이상, 즉 3분이 넘어가는 부분은 유산소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라톤, 1500m 수영, 크로스 컨트리 이러한 것들은 3분 이상 하는 운동 종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산소성 대사 과정에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에너지 시스템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운동 생리학에서 최소 세 문제는 맞추고 가는 거예요. 최소 세 문제.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동 생리학의 꽃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죠. 이 에너지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도 단어들만 외우면 된다. 그쵸? 익숙한 단어로 만들어라. 유산소성 그 단어들 말씀드렸던 거, 그쵸? 그런 것들만 잘 보시고 하면 충분히 여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많이 맞출 수가 있다. 트레이닝에 의한 대사적 적응 보실게요. 이제 이 부분이 생리학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잘 맞으셔도 여러분들이 과락은 안 나오실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 문제의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 보셔도 거의 다 지금 초록색으로다가 되어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잘 보실게요. 유산소 트레이닝에 의한 적응. 유산소성 트레이닝에 의해서 향상된 지구력은 심폐 기능과 근육 대사 기능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렇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전신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하고 심장과 폐가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심폐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 그로 인한 반응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잘 트레이닝이 지속되었을 때 어떻게 적응이 되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육과 관련된 트레이닝의 적응 범위는 근섬유 주변의 혈류량에서부터 산화성 대사의 현저한 변화에까지 포함된다. 장기간의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실시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산소 수용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의 수치가 향상되며, 그쵸? 산소 섭취량과 심박수의 변화로 심폐기능의 향상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즉 심박수의 변화로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안정시의 심박수는 내려가게 돼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6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안정된 상태에서의 심장 박동수가. 근데 그 심박수가 55 이렇게 되면 체력이 좋아진 걸까요? 나빠진 걸까요? 안정된 심박수가 낮아진다라면 60인 사람이 55가 되면 그만큼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안정시 심박수가 내려갈수록 체력이 좋은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산소성 능력의 증가는 심폐기능의 향상과 산소 섭취 및 운반 능력,
그리고 산소 이용 능력의 증가를 말한다. 심혈관계를 통한 산소 운반 능력의 증가는 1회 박출량의 증가, 잘 보셔야 됩니다. 1회 박출량의 증가, 최대 심박출량의 증가, 산소 섭취량의 증가, 심장 용적과 심근 수축력의 증가, 즉 심장의 크기와 심장근의 수축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심장 기능의 향상에 따른 최대하 운동 중 심박수의 감소,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운동을 했을 때도 심박수가 많이 막 계속 올라가지 않게끔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60에서 80, 100, 120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좀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심폐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올라가도 60, 80, 100, 90, 100, 90, 100 계속 요 정도에서 심박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폐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심박수가 높게 올라가지 않겠죠. 심박수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요.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 근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심박수가 쭉쭉쭉쭉쭉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또 반면에 그렇게 심박수가 이렇게 100까지 올라간 체력이 강한 사람은 쉬었다 갈까요? 하고 잠깐 쉬어주면 심박수가 쭉쭉쭉쭉쭉 떨어져요. 금방 60으로다가 되돌아와진다라는 거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심박수가 60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헤모글로빈 농도의 증가에 의한 혈액 기능과 혈액량의 증진이 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부분도 유산소성의 단어죠. 저도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배 아시죠? ship. 그 배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거, 이러한 부분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매연에서 함유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있죠? 굉장히 안 좋은 담배 생연기를 태울 때 나오는 부분이 일산화탄소인데, 일산화탄소를 딱 이렇게 맡았을 때 우리가 어때요?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헤모글로빈하고 일산화탄소하고의 이 결합되는 수치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굉장히 친화력이 강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헤모글로빈 농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때 한 40배 정도가 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체에. 산소를 이렇게 우리가 숨 쉴 때보다 일산화탄소하고 만났을 때, 그러니까 몸의 데미지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나는 어떤 그 사건이, 제주도에 놀러 가서 이제 잠수함 타러 갈 때 배를 기다리는데 배에서 나오는 그 매연을 딱 맡으면서 너무 이게 강하게 확 몸에 들어와 버리니까 쓰러져 가지고 30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식은땀 뻘뻘 나면서 막 이렇게 멀미가 굉장히 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머리도 막 띵하고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물론 의식은 있는데 누워갖고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30분을. 그 정도로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산소성 단어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장기간 훈련을 중단하게 되면 최대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은 감소한다. 심장에서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최대 심박수라는 수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제가 20대 때, 제가 한 25살 정도 때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전력 질주를 해서 심박수가 과연 몇 가지 올라가나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208, 210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210이라고 칠게요. 210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가 아무리 트레드밀에서 속도를 높이고 뛰어도 더 이상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내 최대 심박수인 거예요. 그게 210이었었다라는 거죠. 체력이 좋으면 당연히 최대 심박수도 높죠. 지금은 제가 나이도 먹고 해서 최대 심박수가 아마 재보진 않았지만 18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낮아진 거예요. 장기간의 훈련을 중단했으니까,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줄어듭니다. 그렇죠? 스프린트 트레이닝 후에 나타나는 생리적 적응 보시면 속근섬유 비대, 속근섬유가 비대해진다라는 거고,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 능력이 향상된다. 속근섬유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섬유가 비대해지면 당을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간이나 근육에 당을 저장하는,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당을 분해해서 ATP 생산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고강도 운동 시 심박 출량 증가 요인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기출된 표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혈중 에피네프린 증가에 따른 심박수의 증가. 결국 에피네프린이 뭐예요? 흥분되는 그러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가 증가하게끔 된다라는 거 뭐 당연한 내용이고, 활동근의 근육 펌프 작용에 따른 정맥 회기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박 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당연히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니까 활동근에서 이제 근육 펌프가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정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박 출량이 증가하게끔 되는 거죠. 심박에서 박출하는 그 혈액 양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교감신경계의 활성에 따른 심실수축력이 증가한다. 교감신경계 하면 뭐예요? 액티베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실수축력이 증가하게끔 된다라는 내용이죠. 당연히 그로 인해 심박에서 박출되는 혈액량이 증가하게끔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고강도 운동 중 젖산 역치가 발생하는 원인, 근육 내의 산소량이 감소한다. 속근섬유 사용률이 증가한다. 무산소성 해당 과정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젖산 역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산 역치라는 게 젖산이 생성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점까지 도달하면은 젖산이 굉장히 많이 생겨지게끔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말하자면 기준점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속근섬유, 근육에 대한 그 속근섬유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근육 내의 산소량이 감소하고, 무산소성 해당 과정, ATP, PC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해서 젖산 역치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운동 시 비훈련자의 심혈관계의 변화 보시면,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죠. 안일비자니까 비훈련자의 심혈관계의 변화, 심박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운동할 때 최대 운동 시 심박 출량이 증가하고 산소 섭취량도 증가하고 동맥하고 정맥하고의 산소차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인 거고, 안정시 심박수가 감소한다라는 거고, 안정시 일회박출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